만약 누군가가 선생님께 지금 당신의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그곳이 수학적으로 매년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그거 진짜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말처럼 들리죠? 우리는 평생 벌어들인 돈을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 가장 책임감 있고 그 안전한 경제관념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네, 그쵸. 무조건 저축해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의 경제 시스템은 그 믿음과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청취자 한 분을 위해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 정말 특별한 분이죠? 맞습니다. 매일 교실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느라 정작 본인의 경제적 미래를 들여다볼 시간은 부족하셨을 우리 선생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총 30강으로 기획된 주식 기초 완벽 가이드, 이 강의 노트랑 인포그래픽 자료를 엄청나게 뭉텅이로 보내주셨어요. 양이 진짜 방대하더라고요. 그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수많은 자료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제1강, 즉 우리는 대체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사실 주식 투자를 처음 고민하실 때 선생님들도 아마 비슷하실 텐데 대부분은 막 어떤 종목이 오를까? 아니면 차트는 어떻게 보는 걸까? 약간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먼저 시선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하죠. 당장 내일 상한가 갈 종목이 뭔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선생님이 공유해 주신 이 첫 번째 강의 노트는 아주 단호합니다. 기술이나 기교 이전에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죠. 생존이요? 와, 단어가 되게 무겁네요. 보통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막 남는 여윳돈으로 쏠쏠하게 부수입 좀 올려볼까? 약간 이런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취미나 재테크 정도로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를 읽어보면 이게 선택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자산이 서서히 소멸해버리는 구조적 위협, 그 위협에 대한 방어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자료 보면서 내 돈이 녹아내린다, 이 표현이 너무 과장된 공포 마케팅 아닌가 싶었거든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당장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가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5,000원으로 변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10,000원은 내일도 10,000원이죠. 네. 하지만 자료에서 제시한 아주 흥미로운 예시 하나가 이 녹아내린다, 이 현상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1990년대 짜장면 한 그릇 가격, 팩트체크 부분 혹시 보셨나요? 아, 네네. 그 부분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90년대 짜장면 한 그릇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7,000원까지 올랐다는 데이터였죠? 맞아요. 숫자만 보면 무려 7배가 뛴 겁니다. 그니까요. 근데 이걸 보고 단순히 물가가 많이 올랐네, 참 살기 팍팍해졌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강의 노트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짜장면이라는 음식의 절대적인 가치가 30년 동안 7배나 상승한 것일까? 7배나 맛이 있어지진 않았죠? 그쵸. 짜장면 안에 들어가는 양파나 돼지고기의 품질이 막 7배 더 훌륭해졌거나 주방장님의 요리 실력이 7배 더 경지에 오른 것은 아닐 겁니다. 짜장면의 실체적인 가치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해요. 그럼 대체 뭐가 변한 건가요? 변한 것은 딱 하나. 짜장면과 교환되는 그 돈의 가치뿐입니다. 그러니까 짜장면이 비싸진 게 아니라 내 지갑 속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을 위해 혹은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시중에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면, 그러니까 공급하면 돈의 시소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 자산인 짜장면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화폐의 공급량이 늘어나서 내 돈의 구매력이 희석된다. 와, 이 구조로 이해하고 나니까 갑자기 좀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네, 진짜 무서운 개념이죠. 근데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니 사실 주식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문하시죠? 그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알겠다. 그래도 주식은 원금을 까먹을 위험이 있지 않나? 차라리 은행 예적금에 넣어두면 통장에 찍힌 내 원금 100%는 지켜지니까 결국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 아닌가? 하고요. 네, 아주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저 역시도 사화초년생 때는 막 은행이 제 돈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요새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네, 그 믿음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배신을 당하는지 자료에 있는 아주 명확한 숫자들을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죠. 네, 좋아요. 30만 원이 되겠죠. 네네. 통장 잔고는 분명히 늘어났네요.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30만 원 공돈이 생긴 거잖아요. 표면적인 숫자는 늘어났죠. 그런데 만약 같은 기간 동안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률이 4%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4%요? 네. 작년에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을 올해 사려면 이제 1,040만 원이 필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의 통장에는 1,030만 원 뿐인데 말이죠. 아, 잠깐만요. 은행에서 3% 이자를 받았는데 물가가 4% 오르면 결국 제 돈의 실제 구매력은 마이너스 1%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들고만 있는 것을 거꾸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가만히 서 있는 것에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와, 거꾸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안전하게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뒤로 후진하고 있는 거죠. 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완벽히 방어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매년 선생님의 자산 구매력에서 마이너스 1%씩 확정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매년 확정 손실을 낸다. 진짜 이거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받은 소중한 월급이 은행이라는 그 안전한 금고 안에서 사실은 서서히 증발하고 있었다니요? 안타깝지만 그게 수학적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리스크라면 우리는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벗어나서 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자산을 어디로 옮겨서 방어해야죠? 자산 방어의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강의 노트에서 평범한 개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이요. 여기서 제가 좀 딴지를 걸어볼게요. 네, 얼마든지요. 한국 사회에서 자산 방어 아니면 뭐 안전한 자산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1순위로 나오는 건 사실 부동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죠. 맞아요. 아파트는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거의 종교처럼 퍼져 있잖아요. 주식은 막 툭하면 반토막 나고 상장 폐지되는 위험한 거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왜 굳이 부동산을 놔두고 주식을 방어막으로 삼아야 하는 걸까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당연히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훌륭한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접근성과 유연성에 있습니다. 접근성이요? 네, 부동산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막 자산을 모아가기 시작하는 청년교사나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 안에서 쪼개어 저축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죠. 하긴 월급 모아서 아파트 산다는 건 요즘 세상에 진짜 까마득한 이야기긴 하죠. 네, 게다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졌을 때 아파트는 오늘 내놓는다고 내일 당장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환금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아, 맞네요. 저도 예전에 전세금 빼려다가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진짜 몇 달을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부동산은 덩치가 너무 커서 내가 원할 때 기민하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럼 주식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주식은 단돈 1만 원, 아니 요즘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져서 단돈 1,000원으로도 당장 오늘부터 세계 최고의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000원으로도요? 와. 네,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수준이죠. 게다가 스마트폰 앱으로 매도 버튼만 딱 누르면 영업일 기준 이틀 뒤에 정확히 현금으로 계좌에 들어옵니다. 이 압도적인 유연성과 환금성은 거시경제의 변화나 개인적인 자금 사정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때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확실히 접근성은 압도적이네요. 하지만 유연하고 접근하기 쉽다는 게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주식이 대체 어떻게 이긴다는 건지 그 메커니즘이 아직 잘 와닿지 않습니다.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내 구매력을 방어해 주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인플레이션이 오면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죠. 그럼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우량 기업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허리띠를 졸라맬까요? 아니요. 그 늘어난 비용을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집 사장님이 밀가루 값이 오르면 짜장면 가격을 7,000원으로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애플은 아이폰 가격을 올리고 넷플릭스는 고독료를 올리잖아요. 즉,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기업의 명목상 매출과 이익도 함께 팽창하는 구조입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인 저는 지출이 늘어나서 고통스럽지만 만약 제가 그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면 기업이 올린 가격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니까 결국 소비에서 잃은 돈을 투자해서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부는 결국 자본과 기업을 소유한 사람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천재적인 사업가가 되어서 글로벌 기업을 뚝딱 세울 수는 없지만 주식을 통해 그 천재들이 이끌어가는 기업의 성장과 방어력에 아주 쉽게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겁니다. 무임승차라 표현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게다가 자료를 보면 주식이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방패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 창의 역할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여기서 등장하죠? 네,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던 개념이죠. 맞아요. 아인슈타인이 극찬했던 것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거 솔직히 경제 뉴스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진부화일 정도인데 정확히 이 복리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복리가 진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기간에는 그 효과가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핵심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원금에만 붙는 게 아니라요? 네, 첫 해에 투자 원금에서 수익이 나면 다음 해에는 그 원금 플러스 수익금 전체가 다시 새로운 원금이 되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죠? 처음에는 뭉쳐지는 눈의 양이 미미해 보이지만 어느 기점을 넘어서면 한 바퀴만 굴러도 어마어마한 양의 눈이 달라붙습니다. 이론은 네,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매일 학생들 가르치느라 바쁘신 우리 청취자 선생님이 진짜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한 달에 50만 원씩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좋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연평균 수익률 10%를 내는 우량주 인덱스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이 지나면 원금은 6천만 원이지만 복리가 적용된 최종 자산은 약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오, 6천이 1억이 되네요. 꽤 쏠쏠한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 10년이 흘러서 총 2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차에 1억이었으니까 20년 차면 대충 2배에서 2억쯤 되려나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계산하기 쉽지만 이 복리의 마법이 폭발하는 구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20년 뒤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지만 최종 자산은 약 3억 8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와, 잠깐만요. 3억 8천이요? 네, 원금의 3배가 훌쩍 넘는 금액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프가 완만한 사선이 아니라 아이스하키 스틱처럼 위로 수직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맙소사, 시간이 돈을 벌어온다는 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수학 공식이었군요. 복리라는 엔진이 되도록 작동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이 시간이라는 연료가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해야 하죠.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녹아내리는 걸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이면서 동시에 복리의 마법으로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아주 날카로운 창. 이것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주식을 소유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완벽합니다. 은행에 두면 무조건 손해라는 것도 알겠고 주식의 복리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머리로는 확실히 이해했어요. 그런데요. 막상 내 피 같은 월급을 증권사 앱으로 이체하려고 하면 손가락이 덜덜 떨리면서 안 움직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앱을 딱 켜면 빨간색, 파란색 숫자들이 막 초 단위로 번쩍거리는데 솔직히 이거 강원랜드 카지노에 있는 슬롯머신이랑 뭐가 다른가 하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확 들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 두려움은 주식시장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강의 노트의 3번째 챕터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더라고요. 착각에 대한 부분이죠. 네, 주식시장에 입장하기 전 우리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3가지 착각에 대한 이야기죠. 좋습니다. 이 오해들 하나씩 깨부숴 보죠. 저 방금 제가 말했던 거요. 주변에서 뭐 주식하다가 패가 망신했다. 차트만 쳐다보면서 오를지 내릴지 베팅하는 건 도박이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네, 흔한 오해죠. 솔직히 차트만 뚫어져라 보면서 내일 오를까 내릴까 맞추는 건 이거 홀짝 게임 아닌가요? 만약 주식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카지노 홀짝 게임이나 다를 바 없는 도박이 맞습니다. 거봐요. 도박 맞다니까요?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돈을 거는 행위는 투기가 맞지만 이 강의 노트에서 정의하는 진정한 투자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투자는 차트에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 회사가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해보죠. 네네. 투자자는 이 회사의 이익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그 비즈니스의 성장성에 내 자본을 배치하는 겁니다. 내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소유한 회사의 직원들은 전 세계를 누비며 화장품을 팔아 이익을 남깁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 돈이 일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 내재 가치가 커지면 장기적으로 주가는 그 가치에 수렴하며 상승합니다. 즉, 운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사실 자체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하, 차트에 그려진 선을 맞히는 게 아니라 훌륭하게 돈을 버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내 것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들으니 홀짝 게임과는 완전히 궤가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럼 두 번째 착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한 우량 기업을 사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1등 기업을 샀다고 치죠.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마음 편히 발 뻗고 자면 되는 건가요? 주식은 뭐 무조건 돈을 벌어다 주는 환검알을 낳는 거위인가요? 그게 바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착각이죠. 오, 우량주 사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었어요? 훌륭한 기업이라도 매년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때로 비합리적인 공포에 빠져서 전체가 폭락하기도 하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의 위기, 예를 들어 전염병 사태나 전쟁 같은 외부 충격으로 아주 튼튼한 기업의 주가도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와, 끔찍하네요. 자료에서도 명확히 경고합니다. 주식은 원금 손실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위험 자산이라고요. 아니, 약간 자산 방어의 최전선이라더니 갑자기 위험 자산이라니요. 그럼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 손 놓고 당해야 하나요? 여기서 투자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투자는 단순히 무엇을 살까 맞추는 객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그럼요. 내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분산 투자, 그리고 현금과 주식의 비율을 조절하는 비중 조절, 이 두 가지 무기를 통해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는 과정 전체가 바로 투자입니다. 리스크 관리요? 네, 위험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죠. 아, 위험을 아예 피하는 게 투자가 아니라 위험을 다루고 조련하는 법을 배우는 거군요.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면 결국 아까 말한 그 은행에 돈을 두고 인플레이션에 깔아먹히는 확정 손실을 겪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착각입니다. 이건 솔직히 인간의 본성과 직결된 유혹인데요. 네, 어떤 걸까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연수익률 8%, 10% 내는 거, 네, 좋죠. 훌륭하죠.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 보면 막 이번 달에 테마주 잘 타서 10배 벌고 사표 씁니다. 이런 인증글들 엄청 올라오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 부럽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복잡하게 기업 분석할 바에 그런 거 하나 잘 잡아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당장 사표 쓰고 싶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그 달콤한 일확천금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10배 폭등하는 테마주의 뒷국무늬를 쫓는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도박의 영역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시 도박이 되는 거군요. 네, 성공할 확률도 매우 희박하지만 설령 한 번 운 좋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짜릿한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결국 다음 배팅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패턴이 수없이 반복되죠. 자료에서는 투자의 타겟을 아주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 줍니다. 오, 우리의 타겟이 10배가 아니면 어느 정도인가요? 은행 이자와 물가 상승률을 여유 있게 뛰어넘는 연 10% 내외의 꾸준한 수익입니다. 연 10%요? 약간 좀 소박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너무 소박해 보이시나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복리의 마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일론 머스크나 워런 버핏 같은 전업 투자자가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본업인 교직에 충실하시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덜어내 꾸준히 연 10%의 복리 엔진을 돌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10년, 20년 뒤에는 노후를 완벽하게 방어할 거대한 자산의 성벽이 구축됩니다. 아, 3억 8천만 원의 성벽이었죠? 맞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벼락부자가 되어서 당장 내일 사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지탱해줄 경제적 기반을 평생에 걸쳐 단단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와, 벼락부자가 아니라 평생 흔들리지 않을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오늘 제 1강 강의 노트가 전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군요. 네,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문장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딥다이브한 내용들 머릿속에 쏙쏙 박히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돈을 예적금 통장에 가만히 모셔두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매년 확정 손실을 향해 뒤로 후진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네, 아주 중요하죠. 둘째, 주식은 단순히 남는 돈으로 굴리는 재테크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이동에 동참하여 내 자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방어막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차트에 뜬 빨간불, 파란불에 운을 거는 도박을 버리고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과 기꺼이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리스크를 통제하며 시간을 무기로 삼아라. 와, 진짜 이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셔서 칠판 앞에서 분필가루 마시며 때로는 아이들과 씨름하며 얻는 우리 교사의 근로소득, 그 땀방울이 밴 소중한 소득이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갉아먹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하죠. 그걸 꼭 지키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삶을 지켜줄 튼튼한 방어막을 세우는 일,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그 첫 삽을 뜨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 역시 참 많은 곳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이신 선생님,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평생 원금이 100% 보장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행 예적금을 맹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절대적인 안전함의 이면에 매년 1%씩의 확정 손실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회피했던 수많은 선택들 중 사실은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서히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또 다른 한국 같은 존재는 없을까요? 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일 수 있다. 이 화두는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며칠 동안 내내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날 것 같네요. 투자라는 거대한 바다에 첫 발을 내디딘 선생님, 복잡했던 머릿속이 오늘 조금은 명쾌해지셨기를 굳게 응원합니다. 이 탄탄한 마인드셋을 무기 삼아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들여다보는 제2강의 깊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